자, 251페이지 밑에 우리가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연령을 보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또는의 동그라미라 치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및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는 거고, 자, 주의할 것은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입니다. 만 55세는요, 확정 기간이 30년이고요. 만 74세는 확정 기간이 10년이에요. 여러분, 확정 기간 방식의 확정 기간은 5개 있거든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그래서 거기 나온 건데, 우리 연금이 84세 기준에서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주택 보유수 252쪽 보시면은, 자, 처음 요거 도입을 할 때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였습니다. 부부 기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첨가가 된 거죠. 뭐가 나왔죠?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도 돼요. 그리고 요 두 가지,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제외한 2주택자가 있어요.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자, 주택 보유수를 받고, 자, 대상주택으로 갑니다. 자, 시가 동그라미. 여러분, 주택 담보 가치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자,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보고 없으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시면 돼요. 시가 9억 원 이하인 다 어떻게 돼?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럼 주택법상 주택에 뭐가 있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또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으로 하는데, 주의를 건 또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또 여러분,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죠? 이런 복합 용도의 주택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제외되는 주택 보세요. 여기서 오피스텔 및 이건 안 돼요.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 오피스텔 안 됩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또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이나 제한 물권, 보증금 등이 있는 주택도 제외, 원칙상.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가입이 가능할 거예요. 종신 혼합 방식인 경우에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주 요건 보세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보증금이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가 부근 하숙지. 보증금 없이 월 얼마씩 받는 분 있잖아요. 그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면서 이런 것은 가능하죠. 자, 연금 지급 방식으로 가면은 253페이지에 월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월 지급금 지급 방식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종신 방식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 도입할 때는. 그래서 종신 방식을 말 그대로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나누는 기준은 인출한도입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이고 혼합은 인출한도 설정합니다.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 자,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났더니 도입된 게 확정기간 방식이 도입됐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아까 5개 얘기했죠?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우리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인 경우는 또 이것도 대출 한도의 45% 이내입니다.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까는 앞에는 대출 한도의 50%인데 이번은 몇 프로? 45%. 5% 차이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확정기간 있죠? 월 지급금 종료 후에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니까 의무 설정 금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3년 전에 도입된 주택연금 3종 세트가 있거든요. 그 3종 세트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우대형 주택연금,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3가지를 3종 세트인데 이 3종 세트를 도입을 하면서 도입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이 대출 상환 방식은 아까 얘기했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입니다. 자, 여러분 대출 받았는데 원금이자 너무 많이 갚아요. 자, 여러분 원금이자를 너무 많이 갚으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연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인출 한도를 높입니다. 인출 한도를 50%를 초과해서 70% 이내 높여버려요. 그래서 일시에 인출 한도를 일시에 찾아서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 갚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일시에 찾아 쓴 돈 말고 나머지 부분을 또 종신토록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대출 상환 방식. 자, 우대 방식 있죠. 이건 우대형 주택연금인데 우대형 주택연금은요.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신청이 가능한 연금이에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그래서 우대 방식은 어떻게 해요? 월 지급금을 우대받아요. 최대 몇 프로? 17%. 최대 17%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우대 지급 방식과 우대 혼합 방식이 있는데 또 대출 한도의 45% 이내를 인출 한도로 설정해요. 그래서 인출 한도 설정 없으면은 지급 방식이고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은 혼합 방식. 그럼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지급 방식. 또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혼합 방식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4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 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증기한, 종신, 종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인데, 자, 여기서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라고 합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 그리고 거기에 적용금리 밑에 보시면은 적용금리 보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주는데 기준금리는 몇 개? 2개가 있죠. 자, 이자율 조정주기 3개월 CD 금리와 또 하나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펙스 2가지 기준금리. 처음 도입을 할 때는 가상금리가 1.1%로 정해졌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더 높아요. 그냥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주는데 처음 도입할 때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거기 보시면은 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매월 대출 잔액에 가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자, 여러분이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면 한 7월 방학 8월 달 넘어가기 전에 7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연금 요게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 그래서 시가 9억 원 이하를 9억 초과해도 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근데 그때는 9억 넘어가도 얼마까지? 9억 원까지. 15억 해도 9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신청은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 그리고 또 신탁 제도가 도입돼요. 연금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바뀌면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또. 바뀐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법이라는 게 몰라요. 가다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공급자 금융 261페이지에 리츠가 나오죠. 자, 올해 출제 또 1순위. 올해 시험 출제 1순위입니다. 자, 리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임시국회 2월 달에 통과해서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리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또 부동산 투자 신탁, 그래로 번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해요.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리츠는 뭐다? 주식 회사라는 거. 자, 주식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 우선 리츠는 개념을 보면은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또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뭐죠? 주식이니까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의될 것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뭐 한다?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죠.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 자, 이 리츠 자체가 간접 투자다. 그리고 또 뭐죠? 하나의 상품이에요. 하나의 상품. 간접 투자 상품. 자, 증권회사에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뮤추얼 펀드, 현대증권 옛날 이익치 회장이 처음 바이코리아라는 뮤추얼 펀드를 도입을 했거든요.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리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 소액 자금을 가지고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
그래서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리츠. 자, 그리고 이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일 수 없는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담보, 그럼 부동산 담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의도 2천억짜리 건물, 그걸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을 해요. 주식. 자, 소액화. 주식은 뭐죠? 소액화. 표준화죠. 한 주당 어떻게 돼요? 표준화. 증권화를 시키죠. 소액 한 주당 5,000원 우리가 표준화, 증권화된 주식을 뭐 한다? 발행을 해요. 근데 이 주식은 금융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형태로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츠는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뭐 했어요? 연계를 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계를 한 대표적 상품이 바로 리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이 30%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몇 프로? 30%. 그래서 이 부동산을 지분화했다. 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리츠가 됩니다. 리츠. 자, 리츠가 되고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리츠를 우리 뭐라고 하냐?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라고 해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다. 이 리츠를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도 해요. 자, 리츠의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구자당 500만 원에서 6구자를 신청하면 3천만 원이죠. 이런 돈들을 모아서 3천억을 만들어서 대형 빌딩을 살 수 있어요. 리츠에서.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리츠. 또 리츠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은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리츠는 주식이니까, 예? 주식에 투자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뭐 한다?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황금성 면에서 리츠가 뭐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부동산 관련 증권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배당을 90% 이상 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법인세가 면제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져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또 증권시장에 일정한 상장 요건을 갖춰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죠, 뭐. 자, 261쪽으로 가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죠. 자,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여기서 여러분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한시적입니다. 이 기업의 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뭐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IMF 이후에 기업 구조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IMF 이후에는요, 이 기업 구조조정 니치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한 30개 정도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뮤추얼 펀드 형태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소액 자금을 모아서 3천억 못 겠다. 신문 공고해서 그거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한 4년 전인가 뮤추얼 25회 시험에 뮤추얼 펀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 볼까요? 자, 우선은 각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 회사, 형태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우선 요 개념이 중요한데,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 2번 정답 지문 물었고, 2번 또 해서 4번 출제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개념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개념을 4번 출제했어요. 2번은 정답 지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회사를 실체 회사. 그런데 여기는 두 개는요, 자산에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하죠?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죠. 자산 관리 회사에 뭐 한다? 위탁하는 회사예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 관리에 위탁하는 회사. 그래서 이런 프린트면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개념이 틀렸지 뭐. 시험 문제 이렇게 개념 갖고 딱 출제할 수도 있지.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요 2가지는 또 뭐죠?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이 회사를 우리 명목 회사라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 이걸 번역을 해서 명목회사. 자, 법률이 시험에 출제를 많이 했는데 262페이지에 제3조 법인격을 보시면은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주식회사입니다. 2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왜냐하면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3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다릅니다. 자, 5조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니까. 2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제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 있다로 자주 냅니다. 말을 바꿔서 냅니다. 자, 제6조 보시면은 시험에 설립 자본금, 뭐 2년 전에도 정답 물었는데 하여튼 이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6조와 10조는 시험에 하여튼 단골로 출제를 하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은요, 또 단골로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요건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여러분, 요것을 여러분이 5억 원을 2년 전 정답으로 몰았지. 자, 거기에 10조로 갑니다. 제 10조 보면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인데, 이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니까 70억 원이 최저자본금.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요거는 얼마?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요 두 개 많이 내거든요. 요 두 가지. 자, 그리고 11조에 이것도 한 4번 나왔네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음에 동그라미.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없다에 또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 주의 좀 해두시고. 자, 제 14조의 8 주식 공모가 나오죠. 자, 주식 공모 14조에 우리가 8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2항 봅니다. 2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2년의 동그라미,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 이상. 100분의 30은 30%입니다.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뭐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2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주식 분산 제 15조로 갑니다. 작년에 바뀌었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입니다. 100분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요거 과거에는요 30, 40이었는데 개정이 됐어 작년에. 그래서 몇 프로? 50%. 50% 이내 주식을 소유해야 돼요. 50% 이내 주식을 소유하고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 분산. 자, 그리고 현물 출자 19조로 갑니다. 자,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없다에 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2항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5가지가 있거든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의 청구권, 또 대토 보상권 5가지. 자, 주식의 상장 20조 1항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상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상장 요건 없이 상장하면 투자자 사기 나올 수 있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 자, 265페이지에 22조의 3. 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뭐죠?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일 것.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에는요 5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23조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를 한다? 등록입니다. 등록.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입니다. 근데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자, 여러분 대통령령에는요 10억 원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10억 원 이상. 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또 대통령령에는 3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인 이상. 자, 처분 제한 1항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대통령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령에는 국내 부동산. 자, 대통령령에는 국내 부동산에서 주택, 비주택 다 1년. 그러니까 1년 이내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다 1년 이내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어디에? 대통령령에. (266페이지에) 자산 구성.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80% 중에 70% 이상은 뭐가 된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요거는 뭐를 해야 돼? 여기는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 구조 조정 목적. 기업 구조 조정 목적의 부동산의 몇 프로? 70% 이상. 자, 배당으로 갑니다. 267페이지.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자, 2항 볼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입니다.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자, 거기 기억니은 보세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고 또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뭐를 결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기역, 니은이. 재작년에는 없었다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3항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차익 및 사채 발행 거기 2항 보세요. 자금 차익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몇 배죠?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익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9번 문제 268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죠?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70억 원. 1번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는 얼마? 3억이 아니라 5억 원. 자, 그리고 4번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이 아니라 50억 원 이상이죠.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 밑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1번 정답. 이런 형태로 문제를 또 출제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원래 하여튼 법조문에서 많이 내거든요. 법조문 좀 잘 확인해 두시고 원래 한 문제 또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PF 우리 뉴스나 신문에 보면 약어로 PF를 많이 하죠. 이때 파이낸싱은 번역을 금융으로 번역해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는데, 자, 이 프로젝트 금융은 우선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주, 이 사업주인 스폰서가 이미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특정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이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를 안 해줘요. 이미 융자받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유전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예? 고속도로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뭐 이런 거잖아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우리
뭐가 있어요? 여기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그거 1조 원을 설립했거든요.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또 금융기관도 출자하고 건설회사도 출자, 하여튼 출자는 1조 원을 해서 만들었어요. 누구? 특수법인은 사업주와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요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때 이 자본금은 1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 다 까먹었어. 망했어요. 예? 왜냐? 하려고 할 때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해서 삽도 한번 못 떠보고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망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게 위험이 너무 높아. 개발사업. 그리고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우선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융자해주기가 어려워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기간도 오래 걸린다. 공사기간도 장기간 우리가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미래의 이 수익성 또는 사업성을 담보로 해야겠지. 그래서 이 미래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 이걸 담보로.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담보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 담보로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부채로서 누구?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이 회사채는 인수는 누가 하느냐? 금융기관에서 인수를 하는데 한 금융기관에서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아요. 망하면 은행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은행이 한 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우니까 A은행이 주 간사은행으로서 다른 은행들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회사채를 공동 인수한다. 이 공동 인수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디케이션 형태로 론, 대출을 해준다. 네? 그래서 뭐죠? 금융기관 간의 위험을 분산해요. 한 은행이 인수하니까 공동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서 이 대출해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시험 문제 PF 금리는 기업의 대출 금리가 여기 4%라면 요거는 한 13, 4%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한다는 또 문제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 은행만 위험 분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은행도 위험을 더 분산해야 돼. 그래서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정부, 국책사업일 경우는 정부, 그리고 또 건설회사인,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원료 공급자, 구매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더 분산시킵니다. 보증을 요구해요. 자, 그런데 또 돈 갚긴 갚아야 돼. 회사채. 그럼 이 개발 사업에 뭐죠?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뭐를 상환의 재원,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데 이 개발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사업주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극 금융을 뭐라고 하죠? 원칙.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개발 사업의 일정 부분 보증을 했어요.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 부분에 뭐 한다? 제한.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죠. 또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해요. 근데 사업주의 대차대조부상 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무 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장부 외에 사업주는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무 또는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니까 이게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죠.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자, 돈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행회사가 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회사가 마음대로 관리하면 안 되고 신탁회사의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탁회사의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우리는 뭐를 한다? 자금 관리가 이루어져.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현금을 통제하는데 우선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익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금 관리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 하는데 관계자가 아까 많이 참여하거든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이 나타나서 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사채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이 개발 사업 수익성이 있다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줘야 돼. 보증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진짜 괜찮다. 이 개발 사업이 진짜 괜찮다. 그래서 이 대주단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대주단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조인트 벤처. 그래서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대주단이 조인트 벤처를 결성을 해서 어떻게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맨 위에서 한 3-4번째 보시면은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을 한다. (272페이지) 보시면은 그 표에 보시면은 차주는 차입자를 얘기하죠. 자, 이론적인 PF에서는 사업 시행사, 프로젝트 시행회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업 시행사인데 기업 금융은 누가? 사업주. 기업이죠. 사업주가 차입자입니다. 담보는 프로젝트의 수익, 이론적으로는 또 국내는 프로젝트 수익 및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이라든지 기업 금융은 사업주가 가진 모든 자산, 신용에 대해서 우리는 담보가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자, 소구권 행사를 보면은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의 배제, 비소구가 되고 한정, 제한 소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업금융은 사업주 보증 시에 사업주에게 소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자, 자금관리 보니까 뭐가 있죠? 에스크로우 계정의 이론적 피해 부분, 에스크로우 계정에 의한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기업은 누구? 차입자에 우리는 임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국내는 뭐죠? 분양 관리 신탁 등에 의해서 별도의 위탁 관리 계좌를 두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아까 부동산 신탁 회사의 분양 관리 신탁. 그래서 여러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갖고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대금은 누구한테 아까 에스크로우 계정, 분양 관리 신탁 에스크로우 계정에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시행해서 입금하면 사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명지 신도시가 그래서 대규모 사기를 당해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이제 입금을 한 거죠. 보면. 자, 올해 PF 출제 예상 두 단원. 공급자 금융은 PF와 니츠 두 부분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여러분 PF는 지금까지 박스로 출제 안 했거든요. 예? 박스. 자, 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러면 보기는 몇 개 나오겠어요? 5개 보기 중에서 옳은 거 찾는 지문. 이걸 이런 형태로 출제 예상이 됩니다. PF는. 아직까지 그런 형태 출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이론 마치고요. 투자금융 12문제 30% 출제되는 범위에 맞췄고 나머지 15% 출제되는 범위가 부동산 평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있어서 평가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